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박준우 회사 컨설팅의 박준우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바이오 기업의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도 이번 내용은 제약 바이오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나를 셀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다음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나요? 회사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진과 같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가는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곧 나의 첫 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소서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성을 처음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라고 다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성을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떻게 준비하죠? 당연히 깔끔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상대방에서도 최대한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나에 대해서도 정말 잘 보이고 싶어 노력하죠. 이런 것들을 자소서 작성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이런 모습을 좀 봐달라고 말하는 첫인상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소서 작성하는 팁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소서 작성할 때 많이 하는 실수들을 받고 본 내용은 잡코리아의 이제 나쁜 인상을 주는 자소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자소 쓸 때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언부언하고 요점 없는 자소서. 항목이 분명 4개에서 5개가 주어질 텐데요.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주어진 항목하고 정말 맞게 작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장점을 말하는데 1부터 10까지 나열식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요령보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자소서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춤법 틀린 자소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어떤 인상을 주냐면, 제가 일례로 좀 회사에서 근무했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회사 메일, 저희 사장님부터 해서 뭐 임원분들, 팀장들 다 받는 메일을 작성하는 이제 시작 문구가 이제 형식적으로 수신자 제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좀 한문으로 돼 있어 어려운데 한마디로 받는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라고 표현인데요. 제가 한 번은 메일을 쓸 때 수신자 제외라고 썼죠.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웃긴 에피소드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 사장님부터 임원들이 받는 메일인데 사람이 꼼꼼함이 부족하구나,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맞춤법 틀린 자소서가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고 베낀 느낌의 자소서입니다. 자소서 작성할 때 보통 항목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맞는 항목들을 이제 내용을 맞춰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내용이 1에서 5번까지 통일성이 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뭐 내 성격은 꼼꼼함이 특징인데요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려움을 극복한 활동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친화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이제 장점하고 연결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항목에 맞춰서 작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목을 작성할 때는 내용 전체적인 이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맞춰서 이게 보고 베낀 자소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생각해서 작성한 자소서라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자소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회사 직무 일례로 품질 관리 부서에서는 QC 부서에서는 꼼꼼함, 되게 서류 작업, 정확도 이런 게 중요한 부서인데 나의 단점을 말하는 데서 저는 좀 꼼꼼함이 부족해서 이런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진 단점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회사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원 기업을 틀린 자소서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A 회사에 입사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요, 마무리는
뭐 비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부분 딱 틀리는데 이런 부분도 자소서를 읽는 사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는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맞춤법이나 특히 뭐 자기가 지원한 기업명을 틀리게 쓴다거나 어떻게 그런 걸 틀릴 수 있냐라고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꾸로 회사에서 면접관으로서 자소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저도 이제 뭐 업무로 자소 첨삭 업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맞춤법이나 회사명을 틀리게 기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잡아주는 케이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자소서에서 비춰지는 나의 첫인상,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소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 항목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쓸지 집중하기보다 첫 번째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군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내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나랑 미래에 같이 일할 팀장님, 동료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할 임원분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직군은 영업직군 팀장님들한테 뭐 이력서 이제 검토를 많이 의뢰하고요. 마케팅도 마케팅 부서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부서에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에게 자소 검토를 인사부에서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있는지를 먼저 좀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인사부에서 읽는 거랑 해당 팀장님이 읽는 거랑 차이는 뭐냐면은 인사부는 보편적으로 해서 잘 썼냐, 정갈하냐, 내용이 잘 요점이 정리되어 있냐 이런 걸 본다면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은 업무를 당장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할지를 좀 집중해서 보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미래 팀장님, 임원들 생각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을 써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이제 인사 업무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자소서를 읽을 때 잘 보이게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팀장이나 임원분들 다 현업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자기 팀원을 뽑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조직 내에 인원을 뽑기 위해서 자소를 보는 거는 번외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하는 업무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 바쁜 와중에 이런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나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력, 뭐 생물학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화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부분을 보여서 나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이런 취미를 있는데 이런 취미를 내가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만큼 이뤄낸 성과가 이만큼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학력이나 관련된 이제 전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자기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보여줘야죠. 내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한번 열심히 하겠다 하고 성실하게 하겠다, 조직에 잘 적응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조직에 필요한 인재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자소서를 구성해야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자소서 이렇게 쓰면 안 좋고 이런 걸 고민하면서 써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7가지 조건이라고 저는 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그 면접관을 사로잡는 7가지 조건이 뭐가 되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균형 있는 문서 형식이 돼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나쁜 이미지를 주는 자소서가 중원본하고 이렇게 쫄점이 없는 자료인데, 균형 있는 문서 형식을 가져서 눈에 잘 들어오고 내용이 잘 명확히 인식되는 게 첫 번째로 면접관을 사로잡는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 아닌 나만의 컨텐츠가 담겨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자소서 항목에서 많이 보는 거 있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작성해 보라. 그래서 변화 관리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과를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자격증이 있고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숫자와 통계로 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무리 많은 내용을 전달해도 상대방이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정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나는 준비된 인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할 때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균형 있는 문서 형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자소서 작성 팁에서 스타 기법을 사용해서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 스타라는 걸 봤을 때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한 액션이 뭐가 있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걸 다 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럼 비유를 보자면 보통 상황이나 그 문제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는 케이스가 많아요. 막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앞에 잔뜩 쓰고 저는 팀원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결론 짓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비중을 상황은 10% 정도, 그다음에 문제를 20%에서 문제 인식 능력이 난 충분히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하고, 실행 부분, 내가 이런 부분 많은 노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50% 비중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나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면서 20%의 비중으로 마무리해 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할 때 균형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첫 번째로 보면 졸업 논문 발표에서는 뭐 땡땡땡 주제에 학술 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냥 나열이죠. 팩트 나열. 전혀 내용도 없고 뭐 상대방이 이게 무슨 내용 발표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양한 경험 어떤 거 쌓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러닝 포인트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처럼 교내 과제 수행 평가에서 조원들의 의견이 달라 진행 결정에 차질이 있었지만 그래서 상황을 보여주고, 저는 과거 17% 성장한 성공 사례 예시를 제시하여 서로 양보하도록 의견 조율하였고 공동의 목표를 진행 대비 100%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보여주는 만큼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스타 기법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만들자인데, 제약바이오에 가장 적합한 경험은이라고 했지만, 첫 번째로는 내가 보일 수 있는 내가 전공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와 관련 있는 전공이다,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녹여주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대학생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팀플도 제각각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조직 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조직 경험이 많이 있고 잘 녹아들 수 있는지를 뭐 연구실 경험이나 아니면 팀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울려서 나의 능력도 있고 내가 조직에서 잘 녹아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관리 경험 제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제 해서 문제 파악 능력을 보여주고요. 문제 파악을 해봤더니 이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더라 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결과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얻었는데요. 이런 시사점을 통해서 나는 향후 어떤 목표로 나가겠다 해서 내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처음 이제 신입인 분들도 있고 아마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대부분 기대하는 거는 어떤 일을 처음부터 잘하기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자소서 아니면 자소서를 작성하는 사람 신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회사 직원 내부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숫자와 통계로 보여준 나만의 성과인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글이 더 신뢰를 주는가라고 봤을 때 A 케이스를 보면 이런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자소서에서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검토했던.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좀 싶기도 하지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도 모르고 어떤 액션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뭐였는지도 정확히 제시가 안 된 이런 케이스는 내용을 보고도 면접관들이 손이 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문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극복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데 만약 자기가 제약바이오 좀 관련이 있는 논문을 작성하였다면은
논문 타이틀로 제시해주고 이 논문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발표했는지도 좀 제시해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관련 전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상을 좀 줄 수도 있고 또 신뢰성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냥 팩트의 나열이죠. 이런 거보다는 오른쪽 B 항목처럼 팀플 중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여 뭐뭐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고 난 이 팀플한 인원들과도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팀플에서 내가 조직 활동도 정말 잘해서 인간관계도 잘 맺고 있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만들었다 해서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은 논문 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70편 가량 읽고 교수님과 뭐 20차례 이상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주제가 뭐였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이렇게 노력해서 발표를 했더니 땡땡땡 학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했던 업무가 진짜 신뢰도를 얼마나 주는지를 이제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나눠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는 요령인데요. 여기서는 SER 법칙이라 해서 간결하게 하고 강조하고 반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타이틀 소제목을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소제목에서는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을 강조해주고 근데 단순히 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문 기사 제목을 보는 것처럼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는 한 줄만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게 무슨 결과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타이틀을 너무 짧게 하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내용을 담으면서 신문 기사 헤드라인처럼 우리가 딱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두 갈씩으로 해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 글을 전체 다 읽고 제일 뒤에 하고 싶은 말 남는 것보다는 면접관들의 기억에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 글자 수가 한 문항당 500자라고 했을 때 500자를 다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498자 이렇게까지 채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500자면은 그 중에서 한 70%에서 90% 정도로 작성한다고 최대한 내용을 좀 요약하려고 노력해 보면은 내가 불필요한 중언부언하는 느낌도 많이 없어지고요.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쓰는 말들도 좀 없애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더 간결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업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주변에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누구 통해서 소개받아서 좀 한 번이라도 이런 분들과 인터뷰 거창하게 말해서 인터뷰인데요. 쉽게 말해서는 간단하게 저 이런 것 좀 궁금해요. 이런 직무 어때요? 이런 회사 어때요? 라고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보시는 건 정말 다르고요. 특히 영업 같은 직무나 마케팅 같은 직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업 직무에서도 우리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여기 아마 제약업계나 근무 안 해보신 분들은 디테일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뜻이 어떤 게 있을까요? 디테일링 아마 디테일링 그냥 세부상 이런 거라고 할 텐데 이렇게 좀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나 이런 걸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는 디테일링이 의사를 대상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디테일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 단어 하나를 써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영업 직무에 관심이 있고 진짜 노력을 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봤구나라고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사자를 만나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이런 자기가 원하는 직무, 회사 이런 데서 종사하는 담당자들을 좀 찾아가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내가 자소 쓸 때 훨씬 더 생생하게 이제 그 단어들을 쓸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항상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최신 업데이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고 또 말씀드리면은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회사 소개 아니면 CEO 인사말 직무 관련돼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R 자료를 한번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IR 자료가 어떤 거냐면은 회사에서 보통 투자자들 대상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고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에는
이제 이런 자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뭐 분기별로 아니면 단기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들이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사명을 쳐서 인터넷 검색하는 데 나오는 기사들이 100%다 정확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사들을 보면은 일부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IR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회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IR 자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인터넷 검색도 당연히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겠지만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회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다트 사이트를 많이 안 보셨을 텐데요. 다트라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들이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한 회사에 지원할 때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 해서 회사 내부에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기업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읽으라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사업 보고서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사업 보고서에서도 항목 두 번째를 보면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회사가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 상황부터 해서 경쟁사 현황, 우리 자사의 현황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한번 읽어봐도 아,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여기에 포커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소서에 아, 내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보다 더 정확도 높은 자소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6가지 말씀드렸고 열정 부분은 뭐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각 항목을 적을 때 좀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자소서 작성을 하고 내가 서류를 통과한다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소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서류 합격을 했다고 만약 가정해 보면 다음 면접을 보러 가야 됩니다. 먼저 보러 가서 우리가 면접관분들이 이제 딱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죠. 자소서, 내가 쓴 자소서 보고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내가 이제 자소서 작성할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내용을 좀 다르게 썼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단은 어떻게든 찾아서 써서 서류까지 합격까지 왔는데 면접에 오면 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소서를 다 쓰고 한번 내가 면접관이 돼서 내 자소서를 봤을 때 질문을 어떤 걸 던질 건지 내가 면접관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는데 왜 면접관한테 자꾸 딴 걸 묻지? 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자소서가 더 좀 내용이 간결해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하는 최종 합격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최종 합격해서 회사 들어가면 내 자소서를 검토했던 분이 면접을 봤던 분이 내 앞에 앉아서 팀 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팀을 이제 리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소서가 딱 서류 합격하고 자소서 작성하는데 끝이 아니라 내가 회사 생활까지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면서 내가 그렇게 회사 생활 시작하는데 첫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소서 작성에 좀 집중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30분 동안 자소서 작성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구직의 첫 번째 단추가 자소서일 텐데요. 오늘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강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좀 들어와서 질문을 몇 개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대학원 석사과정 연구 주제가 기업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맞추어 가려니 쉽지가 않아서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자기가 전공한 주제하고 아니면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해당했던 뭐 논문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줘야 될 거는 내가 이런 이제 뭐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수행했던 뭐 그런 일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냐 없냐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냐 없냐보다 이렇게 잘 이런 것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직무가 와도 잘 할 수 있다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공공기관은 알리오에서 확인하면 최신 자료겠죠?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공공기관은 알리오에서 확인하면 최신 자료겠죠? 이 알리오가 이제 공공기관 정보에 올라오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네, 제 알리오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런 공공기관에서 올리는 건 대부분 자료의 정확도가 높고요. 회사에서 이제 그게 공공기관이 회사에 취합해서 하는 거라면 더 정확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두 번, 세 번의 이제 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공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석사 졸업 예정 중인데 졸업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졸업 논문 마무리하셨고 이제 졸업 예정으로 기간만 남으셨다면 그렇게 표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이제 졸업에 대해서 뭐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졸업으로 표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정으로 표기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채용하는 시즌이 뭐 당장 지금 이력서를 냈지만 실제로 채용해서 업무를 하는 시점은 뭐 3개월 이후가 될 거예요. 진짜 일하게 된다면. 그래서 뭐 지금 기간 내에서 이제 내가 학기 말에 졸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뭐 한다면 뭐 예정으로 표기하거나 졸업 이제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졸업이라고 표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박준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인데요. 요즘 자기소개서 외에도 바이오 기업에서 AI 인적성 검사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막막하게 또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이어서 에이어스 컨설팅 박성중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AI 인적성 검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박성중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